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그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언론과 여론에 잔인하게 휘둘리다가 비참하고 처절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황의 조각조각을 맞춰보면 마이클의 죽음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여러 세력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의 정체와 그들이 마이클에게 행한 일들을 알게 되면 2026년 5월에 개봉할 마이클 잭슨의 삶과 커리어를 다룬 영화 마이클의 개봉이 그저 우리 곁을 떠난 마이클에 대한 갈증 해소가 아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배후에 감춰진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이클 잭슨 3부작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1편, 2편을 보셨다면 좀 더 깊게 앞뒤 관계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시청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가 쉽게 상황을 버무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의 모든 정보와 대화 내용은 재판 결과로 밝혀진 정보와 현재 인터넷에서 오고 가고 있는 정황들을 바탕으로 썰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2009년 6월 25일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게 그의 가족이나 그의 기획사 공식 입장으로 세상에 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의 사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건 누구였냐면 헐리우드 대표 찌라시 방송 TMZ에 의해서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관계자에 의하면은 당시 마이클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실려간 캘리포니아 소재 응급실 직원 한 명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이클이 인사불성 상태로 누워 있었던 그 모습을 찍어서 TMZ에 누설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망 소식까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던 마이클의 삶은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서비스에 있던 모든 인터넷망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온갖 추측과 루머가 삽시간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라인에서 엄청난 논쟁이 오가고 가는 사이에 수많은 취재진을 뚫고 LA 카운티의 검시소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의 부검을 맡은 부검 전문의였습니다. 차가운 방에 들어서는 부검 전문의 앞에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숨이 멈춘 상태로 차갑게 누워있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덮고 있던 시트를 걷어내자 의사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던 팝의 황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비참하게 쓸쓸하게 누워있는 마이클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이런 몸 상태로 격렬한 춤을 소화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앙상한 몸이었고 온몸이 수술 자국과 화상의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거뭇거뭇하게 남아있는 피부에서 생전에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뜨니까 피부를 하얗게 표백해서 백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루머는 터무니없는 낭설이고 백반증 투병으로 인한 피부의 착색 현상이라는 걸 의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목을 끄는 신체 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 안쪽에 있었던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사망 원인이 약물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대략적인 추측을 가지고 독성학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수술실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할 뿐만 아니라 권장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마취제가 마이클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시간 부검이 끝난 부검인은 장갑을 벗고 소견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부검 기록지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치명적인 수준의 프로포폴과 벤조디제핀 중독 상태, 그리고 타인에 의한 과실치사로 보임. 그렇습니다. 부검의에 의하면 마이클의 죽음은 수면 주사를 투여했던 마이클의 주치 머레이가 벌인 타살로 밝혀집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간 마이클이 인종에 대한 혐오와 피부색을 밝은 색으로 표백해왔다는 그런 기정사실화된 소식이 완전히 뒤집혀졌고, 당시 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쇼에서 마이클을 몰아붙였던 그런 인종 혐오자가 아닌 백반증 투병으로 인해 비참한 현실을 겪어왔던 마이클의 실상을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이클은 세상을 떠난 후였고, 이미 훼손된 마이클의 이미지를 복구하기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부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사실 마이클이 엄청난 체중 저하가 있었지만 다른 장기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과다 주입된 프로포폴만 아니었으면 마이클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2010년 2월 8일 마이클의 마지막 순간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했던 주치의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사이에 처벌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갈리게 돼요. 자, 경찰 측은 머레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살인 혹은 2급 살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검찰은 살인으로 방향을 잡기에는 증거가 확실치 않았기에 부검이가 부검 기록지에 적었던 것처럼 실수로 타인의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는 과실치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사들은 머레이가 적절한 장비나 절차 없이 가정집에서 강력한 수술용 마취제를 투여했고, 병원에 즉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진에게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머레이 변호사들은 머레이가 방을 비운 사이에 마이클이 스스로 추가적인 프로포폴을 꼽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지가 스스로 마지막 데미지를 입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을 죽인 거는 머레이 자기가 아니고 마이클 자신이라고 입을 털어요. 그리고 재판이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11월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 컨레드 머레이는 주치의로서 자신이 맡은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돌보는 게 아니고 이 집 여자 저 집 여자한테 껄떡거리는 아랫도리 관리소홀로 책임감 없이 공장을 돌려서 밀려버린 양육비, 실패한 사업으로 갚지 못한 병원 임대료, 의료 장비 리스 비용으로 10억이 넘는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씨의 기획사가 매달 지급하기로 한 2억을 땡기기 위해서 의사로서의 양심과 환자의 안전을 돈과 맞바꿨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머레이에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그렇습니다. 마이클의 주치의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찝찝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과다 투여로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4년이라 이거는 마이클에 대한 팬심을 배제하고도 뭔가 석연찮은 형량인 거예요. 게다가 머레이를 깜빵 생활 2년 차에 2013년에 조기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석방 직후에 머레이가 This is it 이라는 그 회고록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고록을 통해서 마이클의 죽음에 관한 또 다른 시선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이클이 사망을 했을 당시에 마이클의 상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인적인 콘서트 스케줄과 비참한 노예 계약으로 마이클의 목을 조여왔던 콘서트 기획사 AEG 라이브였습니다. AEG 라이브는 당시 엄청난 빚에 시달렸던 마이클에게 10회 장기 콘서트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이클이 투병 생활로 몸이 엄청 쇠약했던 시절이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라도 콘서트 일정을 펑크를 내거나 소화를 하지 못하면은 마이클의 모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계약에 속속들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콘서트 발표 이후에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마이클이 자기 커리어에서 딱 10회, 딱 마지막으로 10회만 공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예요. 표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이 폭발적이니까 AEG 라이브에서 마이클 동의도 없이 10회짜리를 50회로 무단으로 늘리는 그런 생양아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AEG 라이브에서
어떻게든 마이클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머레이한테 매달 거금 2억을 약속하고 만약 마이클이 건강상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출된 내부 자료랑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 인간들의 대화 내용을 정황상 제가 재구성을 해보면 이러다가 마이클이 진짜 되져서 콘서트 일정을 빵꾸 내면 어떡하냐? 마이클 그마 그거 죽는다고 우리가 피를 보겠어? 저거 저러다가 죽어도 굿즈 팔고 의상이나 앨범 벽에 몇 개 걸어놓고 전시회 열어가지고 티켓 팔면 되고 연습하는 영상 아니면은 뭐 리허설 영상 이런 게 몇 개 묶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어차피 본전 수금하게 돼 있어. 장사 한두 번 하나. 그래도 콘서트를 취소하면은 티켓 환불해달라고 개 돼지들이 또 난리를 피울 건데. 환불? 야 글마들이 환불을 하려고 하겠어? 정말 저거 죽기 전에 마지막 콘서트 하는 그런 티켓인데 그거 뭐 기념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액자에 걸어 놓을 거야.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걔네들 다 돈 떨어지면은 당근 같은 데 또 팔겠지 라는 식의 이메일이 유출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AEG는 마이클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소화를 해도 이익을 보는 거고 마이클이 무대에 못 올라가도 이익을 보는 상황을 전부 다 공사를 친 거예요. 그런 주장이 수면에 떠오르는 거예요. 머레이에 의해서. 그리고 회고록에서 머레이는 AEG 측이 마이클의 건강보다는 마이클이 어떻게 해서라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약물 과다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회고록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던 마이클의 친엄마 캐서린 여사가 AEG를 상대로 3년간 60명 가까운 증인들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거대 자본 기업과 맞다이를 깨기 위한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회고록으로 불거진 여론을 타고 2013년 2조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기간 동안 AEG와 마이클 간에 있었던 충격적인 증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 증언들에 의하면 사망 전날 마이클이 리허설 중에 몸을 엄청 심하게 떨었고 환청이 들릴 정도로 쇠약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이러다 진짜 마이클이 죽을 수도 있겠다 경고를 했는데 AEG 측에서 이거를 짬 처리를 시키고 계속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AEG 이사였던 폴은 건강이 안 좋아서 리허설에 마이클이 늦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freak이라고 했어요. That freak. 한국식 타격으로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이상한 새끼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새끼라는 말로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리허설에 늦었는데. 그리고 AEG의 사장 랜디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클이 리허설 한 타임 제끼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마이클을 갖다가 다독이는 척하면서 다독이는 척하면서 마이클 귓방망이 내구성 테스트를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유 이 새끼 이거 아유 이 새끼 이거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리허설 불참을 두고 AEG 경영진이랑 한따까리를 했던 마이클. 그날 밤에 마이클이 깨진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당시 15살이었던 마이클 아들 프린스한테 전화를 했대요. They are going to kill me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그런 식으로 감정적인 호소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근데 법정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런 도덕적 감정적 호소가 아니에요. AEG가 마이클을 죽음으로 몰았던 의사 머레이를 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판결이 나옵니다. 공연기획사 AEG 라이브는 마이클 잭슨의 주치 컨레드 머레이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머레이는 면허를 가진 의사였고 AEG는 고용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AEG 라이브는 마이클 잭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AEG 라이브는 마이클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이 깔끔하게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전에 에이지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대중들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마이클이 죽었을 때 굿즈 판매, 티켓의 기념품화, 그리고 마이클의 마지막 콘서트 리허설 영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죽음 이후 물밑에서 역겨운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이클에 대한 각종 루머를 공격적으로 퍼날랐던 언론도 그런 마이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의 침묵 가운데 마이클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니 뮤직입니다. 과거 마이클이 비틀즈의 히트곡, 그리고 자기 히트곡이 전부 다 묶여있는 엄청난 가치의 저작권 카탈로그를 매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저작권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마이클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끝발이 센 소니 뮤직이 동업을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클이 소니 뮤직하고 ATV 자기 회사, 소니 ATV 저작권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이클이 단숨에 저작권 바닥 최고의 큰손이 돼요. 완전 돈방석에 앉았어요. 돈방석에 앉는 게 아니고 돈방석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I can show you the world예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클이 엄청난 부자가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견제가 시원하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은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얘가 족보도 없는 애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유색인종이.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자, 그런데 소니 뮤직하고 체결했던 동업 계약 그 당시에 소니 뮤직이 교묘하게 독소 조항을 틈틈이 아주 야무지게 끼워놨어요. 그래서 진짜 백이 돈 되는 곡들이나 마이클이 직접 부른 히트곡은 전부 다 소니 뮤직 쪽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클이 이용만 당해요. 그리고 여러 소송이나 계약 파기 때문에 마이클이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엄청 후달리고 빚쟁이들한테 엄청 쪼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이 저작권 회사를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마이클이 파산을 하거나 마이클이 죽으면은 소니 뮤직은요, 마이클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 전체를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생전 마지막 앨범이 되어버린 Invincible이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낸 마지막 앨범이 된 앨범이 있거든요. Invincible 앨범이라고. 그거를 소니가 앨범 총괄 지휘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 앨범이 초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마이클이 한물 간 줄 알았는데 이거 역시 죽지 않았어 하면서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다시 마이클이 금전적으로 촉촉하게 돼버리면은 그 돈으로 다시 회사 지분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니가 의도적으로 앨범 홍보도 야무지게 안 해주고 그냥 손을 놨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앨범이 성공을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고 마이클은 주장해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2009년 마이클이 비극적으로 사망한 후에 살아있을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존재 소니 뮤직이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냅니다. 2010년에 마이클이 죽자마자 유산관리위원회에 계약서를 들이밉니다. 소니 뮤직이. 그리고 4천억 상당의 음반 발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아니, 죽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음반 계약을 체결합니까? 이게 저작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음반을 내는 계약이에요. 음반 발매 계약. 뭐 죽은 사람이 영혼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니가 뭘 했냐면은 마이클 잭슨 류의 마이클 잭슨 빌의 마이클 잭슨 까라의 여러 곡을 만든 다음에 이게 사실은 미발표곡이다 라고 사기를 치고 짝퉁 모창 가수 몇을 섭외를 해가지고 앨범을 발매해요. 근데 당시 팬들이 이거 우리 오빠 목소리 아닌데 하면서 기가 막히게 소니가 사기치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길고 긴 소송전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2022년에 조용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소니 뮤직이 해당 곡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그들도 내심 사기를 쳤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에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콘서트까지 강행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이클 잭슨의 저작권 카탈로그도 소니 뮤직이 마이클 잭슨 유산관리위원회에 1조 원가량의 돈을 던져주고 전량 매입을 했어요. 완전히 쓸어 담았습니다. 소니 뮤직이. 2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쓸어 담은 거예요. 이로써 소니 뮤직은 전설의 그룹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을 포함해서 수백만 곡의 저작권을 100% 통제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완전히 업계의 왕이 된 거예요. 황제가 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막대한 자금용으로 손안에 넣고 음악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재정적 이익과 통제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너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황이 넘치기 때문에 소니 뮤직하고 마이클 간에 수많은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죽음의 그 주변에 소니 뮤직의 이름이 항상 거론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세력에 대한 의문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소니 뮤직이나 거대 자본가들에게 살아생전 마이클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팔아넘긴 마이클 잭슨 유산 재단입니다.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뭐길래 무슨 권리로 마이클 잭슨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걸 팔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마이클 잭슨 유산 재단 이름만 들으면은 살아생전에 마이클이 정말 끔찍하게 여겼던 친자식들이 세운 재단이나 아니면은 마이클을 정말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이 설립한 그런 재단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클의 자식들이 관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실세는 마이클이 사망하기 약 7년 전에 2002년에 마이클과 함께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설립이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유명인들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해요. 법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죽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 재산을 처분해달라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장이 굉장히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 유언장에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존 맥클레인이라는 평소 잭슨 가문하고 친분이 있었던 그 음악 산업 경영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랑 음악계 경영자 한 명이랑 둘이서 전권을 가지고 유산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핏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 음악 관련 경영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데 전권을 가지고 유산관리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친엄마 캐서린 여사가 항상 이런 유언장에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002년도에 마이클이 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당시에 마이클은 뉴욕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의 실제 효력이나 아니면 실제로 마이클이 유언장에 서명을 했는지 직접 서명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캐서린 여사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이 이마저도 유산재단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마이클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고 있던 존 브랑카와 존 맥클레인은 빛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이클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수모를 겪고 지독한 고독함 속에서 쌓아 올린 모든 업적을 마이클을 가장 힘들게 했던 세력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마이클을 통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의사 머레이, 그리고 마이클을 통해서 공연 수익과 판촉 행사를 땡기려고 했던 AEG 라이브, 그리고 마이클을 통해서 막대한 음반 수익과 저작권료를 땡기려고 했던 소니 뮤직까지 마이클이 대적해야 했던 외부의 적들은요, 엄청난 세력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법기관의 수사에서도 머레이의 혐의를 제외하고는 카탈로그나 판촉 수익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담근 것이라는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저 관계자들의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내부의 피를 빨던 인간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이클의 친아버지 조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친아버지 조 잭슨은요, 벨트나 찍을 이용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이클이 똑바로 춤을 못 추거나 똑바로 노래를 안 하면은 벽에 잡고 던졌어요. 이런 심각한 물리적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이 그것 때문에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이클이 원래 코가 좀 뭉퉁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앱이라는 놈이 빅 노즈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코가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예요. 코가 크다는 거는. 근데 마이클 잭슨 아버지가 이렇게 마이클 잭슨한테 빅 노즈라고 할 때는 코가 뭉퉁해서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꼽을 주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마이클 잭슨한테는 엄청난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할 때부터 성형수술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왔으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조 잭슨은요, 어린 자식들을 카바레나 성인업소 이런 데 무대에 올려가지고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7살 때부터 성인업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조 잭슨이 뭐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두 집 살림 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두 집 살림을 돌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달렸던 게 어른이 돼서도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한테. 그리고 마이클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 잭슨은요, 마이클이 자기 앞으로 뭔가 남겨놨겠지 싶어가지고 콩고물을 쳐받아 먹으려고 아가리를 야무지게 벌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산관리위원회에서 그거를 작업을 쳤는지 아니면 진짜로 마이클이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당했으니까 뭐 복수의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분통이 터진 조 잭슨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은, 마이클이 사망하고 며칠 뒤에 흑인음악 시상식 BET 어워즈가 있었습니다. 가요대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팝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 처절하게 사망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흑인이에요. 흑인 가요대상에 그런 어떤 대단한 존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요대상이 바로 며칠 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상식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정말 비통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 잭슨이 시상식에 참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저는 BET 어워즈 레드카펫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조 잭슨 씨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아요. 가족들도 잘 지내. 아마도 요 며칠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예, 그렇다고 합시다. 뭐 어련히 아시겠지만은 뭐 최고의 스타님이 돌아가셨잖아. 굉장히 힘드시겠지. 당연히 힘들지. 혹시 마이클이 남긴 발자취나 인생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그런 거는 우리 홍보 담당자가 성명서를 읽어줄 겁니다. 그러고는 마이클 잭슨 사후 유산 상속 법률 관련해가지고 대변인이 말 같지도 않은 성명서를 딱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 진행자가 혹시 아버지로서 마이클의 마지막 순간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그거는 뭐 부검이 끝나면은 자세히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진짜 중요한 말인데 내가 한 말씀 올립니다. 옆에 이 친구가 나랑 렌치 레코드라고 레코드 회사를 차렸걸랑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아들에 대한 그런 애도보다도 자기가 새로 설립한 레코드사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땡기기 위해서 유산재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했던 가족에게서 착취를 당하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24년 1월 핵폭탄급 이슈가 터집니다. 2024년 그간 오랜 시간 음모론 취급을 받았던, 베일에 감춰져 있던 제프리 앱스틴 관련 법정 문서의 기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른바 앱스틴 리스트가 쓰나미처럼 미국 전역을 쓸어버립니다. 앱스틴 리스트에는 정재계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이름이 대거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대중의 이목을 끈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처음에 리스트에서 마이클의 이름이 언급되고 마이클이 앱스틴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언론이 만들어 놓은 마이클 잭슨의 부적절한 이미지와 앱스틴이 행해왔던 그런 추악한 악행적인 이미지가 매치가 된다면서 역시 한통속이었다라는 그런 가설이 쏟아지는 그 순간 공개된 한 문건으로 여론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 해당 문건에는 앱스틴 관련 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문건에는 마이클을 저택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그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문건이 확인되면서 그간 마이클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거론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80년대 후반에 마이클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다음에 비틀즈 음악을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의 저작권을 손에 넣었을 때
업계에서 엄청난 힘과 금전적인 성공을 얻게 됩니다. 가요계에서의 명성 말고도 금전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졌고 마이클 잭슨은 대중을 움직이는 그런 힘까지 가지게 됐어요. 우리 중 한 사람이라는 힘. 마이클 잭슨의 발언, 마이클 잭슨의 그런 운동, 그런 모든 게 대중들을 움직이는 메시지의 컨빅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 돈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난 속에서 어린 나이에 성인 나이트 전전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마이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세상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에서 그림자에서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마이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겨웠다는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겹칩니다. 마이클이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자신이 어린 시절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아버지한테 끌려다니면서 돈 버느냐고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동물원이나 놀이기구, 솜사탕이 있는 대저택 네버랜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계 최상위 포식자들이 벌이는 추악한 파티에 동원될 어린 희생자들이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네버랜드를 피난처 역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버랜드는 그냥 단순 자기의 동심을 되찾기 위한 그런 이상세계가 아니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이 네버랜드를 건설하는 순간, 네버랜드를 건설하는 그 순간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났어요. 특히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언론, 거대 음반사, 거대 자본가들이 전부 담합해가지고 한 통속으로 마이클을 담그기 시작했던, 그게 바로 네버랜드를 건설했던 그 시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네버랜드가 뭡니까? 피터팬에 나오는 가상세계지 않습니까? 네버랜드가. 근데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팽창시키기 시작해요. 언론, 거대 음반사, 거대 자본가들이. 그래서 마이클을 완전 괴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이클에 대한 모든 수사와 혐의는 완벽한 무죄로 판결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죄입니다, 여러분.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마이클을 괴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득권의 횡포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 큰 루머와 더 큰 기행에 대한 기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이클은 기득권에 대항하다가 비참하게 인격과 육체를 동시에 암살당하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앱스틴 사태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문건으로 드디어 마이클은 오명과 누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영상의 인트로에서 제가 언급했던 2026년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문건 공개로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마이클이기 때문에 마이클의 인생을 담은 영화가 개봉할 거라는 소식에 팬들은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왜냐? 이 영화 제작을 살아생전 쌓아온 모든 것을 처분했던 유산관리재단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영화 촬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법적 조항 문제 때문에 이미 촬영이 이만큼 진행됐었는데 상당량을 걷어내고 재촬영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은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 촬영물이 있다면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준 상대편이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법원이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다면은 그거를 걷어내고 재각색해서 재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촬영 비용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유산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촬영 비용 전액을 부담한 다음에 영화 지분 상당량을 땡겼다는 업계의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화가 흥행을 하잖아요. 제일 재미를 많이 보는 쪽이 바로 이 유산재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영화에서 주인공 마이클 역할을 맡은 인물이 바로 마이클 잭슨의 친형 저메인 잭슨의 아들
자파르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을 연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마이클 잭슨 영상 1탄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잭슨이랑 저메인 잭슨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마이클 잭슨 형제들이 잭슨 5 그룹으로 활동할 때 원래 처음에는 저메인 잭슨이 메인 보컬이었어요. 메보였어요. 센터였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워낙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메인 보컬 포지션을 낚아채가지고 저메인이 약간 핀토가 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획사 재계약 분쟁 때문에 모타운에서 나와가지고 에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타운 사장이 딸이 있었는데 딸하고 저메인 잭슨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메인 잭슨은 전 기획사에 남아있고 혼자 남게 됐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새로운 기획사에 가가지고 잭슨 5 활동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저메인 잭슨은 혼자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마이클 잭슨을 디스하는 디스곡도 낼 정도로 저메인 잭슨이 마이클 잭슨한테 핀트가 많이 상했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마이클이 빚더미에서 막 허덕거리고 그때 막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등지 돌아다니면서 막 떠돌이 생활할 때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빚더미에서 막 허덕거릴 때 빚 문제를 해결해줄 이 바닥 전문가라면서 형인 저메인 잭슨이 토메라는 족보도 없는 사기꾼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마이클이 재기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2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던 저메인 잭슨인데 그 양반 아들이 마이클을 연기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내막을 알고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이클은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어른이 되어 있었고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에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매달리는 지구상 가장 유명한 존재 마이클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마이클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마이클의 음악으로 전해오는 울림만큼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1, 2, 3부에 걸쳐서 미국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존재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